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민주평화당 당권주자 연쇄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유성엽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는 거의 처음으로 출연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한번 어디 그때 체육관에선가 한번 잠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의원회관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제 방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화면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민주평화당 그 8호 전당대회에 출마한 우리 정읍 고창 출신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만나 뵙기도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 비보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의원님은 언제 들으셨는지? 저도 아침에 그 시간 9시 넘어서 저희들 당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당 주최 그 토론회가 막 시작하려는 찰나인데 옆에 보좌관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갖다 주어서 거기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참으로 그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해왔고 우리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정말 의외의 그런 불상사를 접하고 이게 뭐 정치인의 숙명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부터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고 우선 뭐 진실은 뭐 나중에 드러나겠지만은 어떻든 그 애도를 표합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호 전당대회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표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그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비전을 갖고 출마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작년 대선 패배, 또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이렇게 분열이 또 이루어졌고, 또 금년 얼마 전에 그 6.13 지방선거에서 아주 또 참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 스스로 그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만은 마치 그 미운 오리새끼처럼 참 되어 있는데 지역 우리 어려운 상황이죠. 유권자들께서 시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화려한 백조로 부활시킬 수 없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원내 1당으로 또 그 여세를 몰아서 2022년 대선에서는 우리가 집권의 길을 한번 열어볼 수 없겠는가. 그러한 포부와 그런 뜻을 가지고 어려운 민주평화당 한번 앞장서서 살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비전은 제가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다른 후보들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쟁쟁한 후보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자평하시는지요? 첫째는 저는 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감히 자부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제가 2002년도 42살의 나이에 정읍시장 선거에 나섰는데 공천을 받고도 이게 여론조사를 정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지도 19% 지지도 2%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뚫고 35%인가 36%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물론 다자구도 경쟁이었습니다만은 정읍시장에 당선이 되었죠. 처음 도전해서 선거에 도전해서 처음 당선이라는 그런 값진 역전승을 이루었고 2%에서 그렇게까지 지지율 상승. 처음에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다음 4년 후를 봐야지 금년에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든 지지율이 쭉 끌어올라갔지. 몸무게는 한 9kg가 빠졌지만은 이제 거기에다가 2008년도 18대 총선에서 제가 그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냈는데 뭐 이유도 설명도 없고 왜 그렇다라는 통보도 없이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는 욕심은 있고 그래서 탈당을 해서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정읍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한 61% 지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민주당 공천자를 꺾고 제가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 18대 또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전부 복귀했어요 민주당으로. 그랬죠. 근데 유독 저만 2번에 걸친 복당 신청도 안 받아주어가지고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죠 19대를. 19대 때. 그런데 그것은 아마 황색바람이 불어온 이래 네. 그 호남에서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연속 당선은 유성엽이가 처음이다 할 정도로 18대 무소속 또 연이어서 19대 무소속으로 네. 국회의원 당선이 됐었고 뭐 2년 전이죠. 이제 2016년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당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네. 당선이 됐죠. 엊그제 그 6.13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뭐 물론 뭐 저희 지역도 다 참패를 했어요. 전국적으로도 참패였지만은 그러나 제 지역에서 그 고창 군수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민주당 군수를 꺾고 우리 민주평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행운을 안게 됐죠. 그래서 네. 저는 유성엽이한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력이 좀 있다. 또 그런 저력이 발휘되는 데는 운도 좀 따라주는 행운도 따라주는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유성엽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또 유성엽이한테 따라주는 행운을 가지고 우리 민주평화당을 한번 살려내보는데 기여를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데 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그래도 유성엽이가 한번 민주평화당을 맡았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감히 제가 좀 적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네. 나서게 된 겁니다. 예. 그동안의 정치 인생을 볼 때 무에서 유, 사실 평화당의 입장도 약간 좀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또 붐업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언론에 보니까 경제 당대표 이걸 강조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왜 다른 후보들보다 더 적임이냐라고 아까 질문에도 네.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적폐청산 아주 잘하고 있고 또 남북관계도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 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사려력 있고 신중하니 잘 이렇게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남북 문제 아주 잘 풀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경제 문제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못 오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상황인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아주 잘하면서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적폐청산은 잘 못 오고 있는가? 저는 현재의 경제난의 원인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온 것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거거든요. 추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의 출발은 과연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뭘 잘못했냐, 왜 실패를 했는가, 네.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규명을 해내면서 거기에 근거한 그 규명된 그 원인 찾은 데는 원인의 처방을 한 경제 정책으로 바로잡아가야 하는데 다른 분야 적폐청산은 잘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경제 분야에서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것이 좀 급격하기도 하고 좀 과하기도 하면서 또 기본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원리가 맞지를 않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세금을 감해 주어 가지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이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은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안기지 않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서
너무 속도가 좀 빠른 부분도 있고 어떤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옆에 네. 아울러야 할 그런 후속 대책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김대중 정부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32%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4.48%. 그랬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뚝 떨어져 가지고 5년간 평균 성장률이 3.2%. 네. 박근혜 정부가 2.97%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 지금 한국은행이나 KDI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2.9%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뭐 2.7%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박근혜 정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를 잘 살려서 해내가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첫 출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잘 이제 파헤치고 정리를 해서 그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정책들을 만들어내야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만든다든지 다듬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저는 우리 민주평화당밖에 없다. 네. 예, 민주평화당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라는 데는 남북 관계도 파탄냈지만 아까 경제도 추락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원인을 규명해 나가면은 자유한국당이 예.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예. 또 문재인 정부도 남북 관계는 잘 풀어 나가겠지만은 이 경제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은 우리 민주평화당밖에 없다. 네. 우리 민주평화당이 대안 세력으로 대안 정당으로 남아서 이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급기야는 지지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한번 대안 정당으로 한번 우뚝 서보자.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1대에서는 원내 일당,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하는 시대를 한번 열자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네. 예. 사실 민주평화당 그 당명에서 주듯이 평화에 집중하는 예. 그런 정당 이미지가 강했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님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예. 경제 대안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 제가 이번에 들고 예. 있는 모토가 국민의 경제 생활에도 평화를, 아. 남북 관계에도 평화는 네. 당연히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도입해야겠지만은 우리 국민의 경제 생활에도 평화를 정착시키자. 예. 그렇게 되니까 말이 되네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정치적인 문제들, 권력관계 문제들에서는 적폐청산이 좀 어떻게든 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만 지금 도드라져 있고 예. 적폐청산, 그러니까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들을 예. 도려내야 되는지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있고 하지만 예.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드러내놓고 적폐를 청산해야 될까요? 제가 이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지금 이건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네. 여기에서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제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데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면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래로 계속되어 온 위기지 결코 이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초래된 것에다가 플러스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네. 곁들여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가 현재의 경제난인데 저는 3년 전부터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뭘 실패를 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때부터 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 내지는 2%대 후반으로 떨어질 때부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전문가 어떤 지도라든지 네. 자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 공부를 좀 해왔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도 19대 때 대정부 질문에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고 있는가 네. 질문을 하면은
당시 황교안 총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돌아온 답변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하는 게, 아니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경제가 이렇다면은 그래도 세계 경제 평균은 따라가야 할 거 아니냐, 성장률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을 못 오는 거죠. 네. 뭐 기껏 해봤자 원래가 좀 소득이 높아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라는 정도 이야기일 바인데, 우리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구현하고도 성장률을, 고도 성장률을 이어가는 나라들이 들어 있거든요, 지구상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제가 나름대로 그 공부를 좀 했어요. 네. 이 책도 그 제가 공부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 최용식 공부하는 소장이 표시가 있네요. 아, 제가 이 밑줄도 그어가면서 또 이렇게 중요 대목들은 또 찾아보기 편하려고 색인도 붙여가면서 제가 이게 공부를 쭉 해보고 있는데, 네. 세 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공공 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어요. 이건 나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네.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일이죠. 공공 부분이 비대화되는 거. 두 번째는 고환율 정책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네.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죠. 예, 뭐 네.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이 고환율 정책이 가져온 폐해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내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거죠, 고환율 정책이. 지금도 아마 우리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뭐 대기업들은 좀 재미를 보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일단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값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휘발유값부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MB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환율 정책이 우리 내수 경제를 멍들게 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영 수지를 악화시켜 가지고 네. 우리 경제 체질이 아주 악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최근에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를 시켰지만, 네. 이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원인에다가 처방한 정책이 아니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일자리 자체에다가 어떻게 막 비비고 틀어가지고 일자리를 어거지로 만들어 보려는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자원, 예산만 낭비를 했지 실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일자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어거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것이 경기 부진을 더 초래했다. 실업을 잡지도 못하고 경기 부진을 초래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내세웁니다. 기술 혁신을 하고 규제를 혁파해 가지고 혁신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이 공공 부분 비대화 부분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 체질을 고쳐 놓아야 되고, 네. 고환율 정책 점진적으로 폐기를 해서 이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고,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실업을 잡지도 못하면서 네. 경기가 부진을 초래했는데, 이 경기 부진을 먼저 바로잡지 않고 나서는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하고 규제를 혁파해서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투자하면은 망하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아무리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기술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는 투자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난의 기본 원인, 이 원인을 밝혀가지고 원인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네. 경기 부진을 벗어나고, 경기 부진이 벗어나야 투자를 하는 거죠.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투자하면 망하는데, 경기가 살아나야 투자했을 때 거기서 돈을 버니까 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부진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잘 밝혀서 우리 어떤 전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 자, 이걸 한번 벗어나 보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도외시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까운데 네.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그 앞장서서 이제 밝혀내려고 그래요. 밝혀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뭐 혁신 성장, 공정경제계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주도 성장만 도드라지고 있고 뭔가 갈등을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야당에서도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하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국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해도 야당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 국회 원구성할 때도 뭐 법사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국회 상황 그래서 뭐 개혁 입법연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런 국회 상황의 답답함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욕심을 낸 거예요. 이걸 혼자 독점해야겠다라는 하여튼 의욕이겠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욕이었죠. 과욕.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작년도에 출범을 했을 때 좀 침착했고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라는 그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탄핵연대 수준의 그 연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실은 문재인 정부 40% 정도 지지받아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국회 의석도 이번에가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130석으로 늘어났지만은 그 당시가 뭐 121석인가 뭐 122석 이것도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한 의석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혼자 해보겠다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뭐 민주당에서 협치 외쳤지만은 별로 협치할 뜻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협치가 부족했다. 진정성으로 협치하고자 하는 뜻이 없고 어떻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어붙여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과욕,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이 대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탄핵에 함께했던 사람들 의석 제 정당을 잘 묶어서 저는 뭐 그것을 꼭 뭐 연정을 해가지고 뭐 무슨 장관 자리를 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처음 출범할 때 주장했던 것이 각외 협력. 내각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은 내각 외에서 꼭 함께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제 정당들을 묶어가지고 추진해 왔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개혁 과제들이 필요하지 않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 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은 너무 과욕을 부렸고 너무 독점을 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민주평화당 당대표가 되시면은 뭐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상도 하고 뭐 정부 문재인 대통령 만날 수도 있고요. 얘기를 하실 텐데요. 어떤 면을 좀 요구를 하실 건가요? 그냥? 저희는 뭐 이러려고 합니다. 제가 민주평화당의 당대표가 되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가닥이 잡혀가지고 나가겠지만은 상당히 좀 터덕거리는 부분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속도가 붙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조언도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왜 그냥 우리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당명도 평화당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거기에 박지원 우리 전 대표님도 계시고 정동영 전 의장님도 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분이니까 이걸로 저희들은 뒷받침을 해주려고 그래요.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 나은 개혁, 더 좋은 개혁을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려고 합니다. 각 정당들과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경쟁을 더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더 나은 개혁, 더 좋은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개혁에 있어서는 경쟁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지금 사실은 솔직히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집권하고 나서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미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헌도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뭐 시한을 정해서 내놓기는 했지만은 분권형 개헌이 아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것은 뭐 충족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심으로 개헌을 할 뜻이 있는 것인가. 야당이 못 받을 그런 개헌을 물론 했다. 뭐 야당에서도 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에 대해서 뭐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툭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그래서 그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개혁,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네.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나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정부 여당이 거기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개혁 과제를 포함한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견인을 하면서 끌고 가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다. 네.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민주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하고도 연대를 해서 선거제도 개혁 이뤄내고 분권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네. 뭐 종횡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갈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아까 경제 문제인데 네.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정말 엄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다운 대안을 만들어내 주려고 그래요. 대안다운 대안을. 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그르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실패를 했을 때 우리 민주평화당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우리 민주평화당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경제가 좀 살아나서 우리 국민들이 예.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민주평화당이 꼭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안 올라도 아니 안 오르고 설령 민주평화당이 이대로 21대 총선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좀 경제도 제대로 살려내서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문재인 정부가 제발 경제정책 좀 바로 잡고 수정해서 경제 분야에서도 좀 성공하는 정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근데 경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건데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과연 그렇게 갈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상임위가 기재위시잖아요. 예. 간사도 맡으셨는데 아마 거기서 정부 재정 정책이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현안을 듣고 또 대안도 제시하실 텐데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 경제 대안 정당으로서의 민주평화당의 비전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쭈고 싶네요. 사실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파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보니까 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있는데 그렇죠. 기무사 그 세월호 관련된 문건이 있었고 이번에 계엄 검토 문건이 나와서 뭐 장갑 차며 전차며 군대 내에서 간첩 잡으라는 조직이 기무사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간첩 기능을 그 세월호를 얼마나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였길래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다는 이야기인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간첩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이거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니고 특히 뭐 계엄령 검토 부분인데 그거 기무사에서 검토할 일이 아니죠.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합참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검토를 하는 거지 계엄의 필요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거지 왜 그걸 기무사에서 검토를 합니까? 그 전혀 권한도 없는 그런 부서에서 이건 저는 내란 모의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 아주 심각한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저는 기무사 어떻게 해체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뭐 저희 해당 상임위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과연 기무사 이대로 그냥 조금 뭐 손 보고 갈 거냐 제 생각에는 뭐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좀 탈바꿈을 시키면서 다시는 소관이 아닌 그런 월권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1,700만 촛불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소름 돋는다, 충격적이다, 끔찍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월호 벌어졌을 때 구제도 제대로 못한 이 정부가 무조건 덮고 그냥 입을 막고 억누르려고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느끼는 거죠. 분노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임무인데 그걸 오히려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그냥 덮고 사찰해서 입막음 오고 네. 뭔가 이렇게 따둑여서 가려고 하는 이 기도나 작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이 없어야 되겠고요. 우리 국회, 특히 국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겠죠. 국민을 대표해서. 이 정의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적폐청산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또 경제에서도 정의로운 경제, 공정한 경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8월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실 텐데요. 경제 대안 정당으로서의 민주평화당의 비전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짧은 시간 저희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 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현재 그 참 미운 오리새끼처럼 좀 질이 멸렬해져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오히려 좀 많은 그 걱정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미운 오리새끼 같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정말 백조처럼 화려하게 부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우리 민주평화당만 조차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 있게 우리가 좀 돌보고 또 국민들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평화당으로 거듭 이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만은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